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가끔 혼자 감투 만들어 쓴 다음에 그 감투 믿고 엄청나게 거만하게 구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본인의 노력에 따른 성과, 또 남들의 인정을 받고 그에 따른 보상으로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걸 빌미로 다른 사람을 괄시하고 무시하는 건 어불성설이죠. 머리에 쓴 감투라는 게 전혀 그 정도로 떵떵거릴 게 아닌 경우에는 두 배로 짜증이 난답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상황만 잘 뒷받침되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라서 문제를 짚어줘도 적반하장으로 나오기 일쑤죠. 그저 내 곁에 가까이 두지 않고 내 인생에서 내보내는 게 최선이죠. 왜 이렇게 감투 쓰고 콧대 높아진 사람에 대해 잘 아냐고요? 제가 이번에 그런 종류의 사람을 완전히 제 인생에서 내몰았거든요. 전라도에서 나고 자란 제가 오랜 서울살이 하면서 향수병에 도지면 늘 찾아가는 곳이 있었어요. 바로 포장마차. 어머니께서 고향에서 오랫동안 포장마차 집을 운영하셨는데 그곳에서 생긴 추억이 정말 많거든요. 고향에서의 기억은 모두 어머니의 포장마차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바로 저와의 생활을 위해 포장마차 집을 여셨는데 다행히 위치도 좋고 특히 어머니 음식 솜씨가 정말 수준급이라서 장사가 잘 됐었어요. 하늘이 어둑어둑해지기만 하면 퇴근한 회사원이나 근처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로 바글바글 거렸거든요. 여름이면 여름이라서 야외 테이블에 사람이 꽉 찼고 겨울이 되면 뜨끈한 어묵과 잔치국수 냄새가 손님들을 끌어모았죠. 그래서 저는 중학생 때부터 자연스럽게 어머니 포장마차에 가서 일을 돕곤 했었고요. 제가 학교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저녁 9시쯤 어머니가 하시는 포장마차로 가면 어머니 혼자서 추운 날에도 땀 뻘뻘 흘리면서 음식을 만들고 나르고 그리고 손님들 상대하느라 고군분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럼 전 책가방 맨 상태로 나온 음식 서빙하고 테이블을 치우기 시작했고요. 그럼 손님들 중에 나이 지긋한 아저씨들이 엄마 일 돕냐고 어린 친구가 정말 기특하다고 하면서 술김에 10,000원짜리 몇 장을 제 손에 쥐어주시곤 해서 용돈벌이가 쏠쏠했네요. 어머니는 제 친구들이 오면 준다고 포장마차 메뉴로도 없는 떡볶이랑 지포구이 같은 걸 만들어 두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친한 친구들 중에 생일인 친구가 있으면 데려가서 먹이고 또 시험 끝난 날이면 어머니가 먼저 친구들을 데려오라고 하시기도 했죠. 나중에는 친구들이 아, 서연이네 아줌마 떡볶이 생각난다. 먹고 싶다. 라고만 해도 어머니에게 미리 연락을 하고 친구들을 다 데려갔어요. 그런데 장사가 늘 그렇게 평화로운 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집에 있다가 어머니 포장마차 문 닫을 시간이 돼서 늦은 밤이니까 어머니 배웅도 갈 겸 가서 마감 정리도 좀 도와야지 하고 어머니 포장마차로 향했어요. 집에서 걸어서 20분 정도 걸려서 슬슬 걸어갔거든요. 근데 포장마차가 가까워질수록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지? 손님들끼리 술 먹다가 싸움이라도 났나 싶어서 발걸음을 재촉해서 갔는데 싸움은 손님들끼리 난 게 아니라 얼굴이 벌개진 어떤 아저씨 하나가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버럭버럭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손님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은 사색이 된 얼굴로 당황해하기만 하고 옆에서 말리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는 잡혀있는 어머니가 우는 얼굴을 보자마자 총알같이 튀어나갔어요. 그리고 본능처럼 어묵탕 소단에 든 커다란 국자를 들어서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있는 취객의 뒤통수를 세게 내리쳤죠. 손님은 억하는 소리를 내면서 잡고 있던 어머니 멱살을 놓았고 저는 그걸 놓치지 않고 정말 그때 할 수 있던 욕이란 욕을 다 하면서 머리를 부여잡고 주저앉은 손님을 마구잡이로 패버렸어요. 근데 그 취객이 계속 맞다가 일어서서 제 뺨까지 치고 그걸 본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경찰까지 달려왔다니까요. 나중에 거기 있던 손님들이 출동한 경찰들에게 증언한 걸 듣고 보니 그 취객은 꼼장어 볶음에 양파가 너무 많다고 술에 취해 시비를 거는 걸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어머니에게 이것저것 트집을 잡았다고 하네요. 맥주 다른 브랜드는 왜 안 가져다 놓냐? 우동 국물 너무 싱거운 거 아니냐? 이거 인스턴트 가루 쓰는 거 맞지 않냐고 등등. 나중에 그 주정에 질릴 대로 질리고 또 다른 손님을 상대하느라 바쁜 저희 어머니가 무시를 하니까 또 자기 무시한다고 성질을 내면서 어머니 멱살을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냥 쇠국자로만 내려친 게 아쉽네요. 근데 그때야 봉변을 당해 우는 어머니를 보고 눈이 돌아서 난리를 쳤지만 나중에 집에 와서 어머니 손을 잡고 덜덜 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 혼자 하는 포장마차인 만큼 고되고 문제도 많았지만 저와 어머니에게 그 포장마차는 저희 모녀를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했고 또 아버지 없이 둘만 있는 집에 경제도 여유롭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포장마차 하나로 저를 키워내셨어요. 우동 팔고 잔치국수 팔고 어묵 팔고 꼼장어 볶음, 곱창 볶음, 껍데기 등등 팔아서 절 대학까지 보내고 서울에 취직했을 때 자취방 보증금까지 해주셨으니까요. 그래서 꼭 서울에서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어딘지 그리워지는 기분이 들면 서울 곳곳에 있는 포장마차 도장 깨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대학 때 만나서 지금까지 친한 친구와 여기저기 유명한 포장마차에도 가고 동네 오가다가 본 숨겨진 포장마차도 가고 어머니 포장마차를 추억하면서 서울에 있는 포장마차를 다니는 건 저의 소소한 취미로 자리를 잡았어요. 매번 고향에 내려갈 수 없으니 비슷한 포장마차라도 찾으면서 마음을 달랬죠. 또 포장마차는 과거 여행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작될 만남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당시 자취하던 곳에서 종로 포장마차 거리가 가까웠거든요. 회사에서 집에 오는 길에 딱 있어서 퇴근하면서 한잔하기엔 최적의 장소였죠. 그날도 직장에서 만난 동생과 함께 그 포장마차에서 얼큰하게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가 앉은 테이블을 똑똑똑 두들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뭐지 싶어서 옆을 보는데 한 남자가 저희에게 본인 친구와 함께 합석해서 같이 술 마시는 게 어떠냐고 묻더라고요. 사람 인상도 괜찮고 저희 또래 같아 보여서 그냥 재미삼아서 좋다고 대답했어요. 그 남자가 저희 동의를 얻고 친구를 데려왔는데 그 친구라는 사람이 훤칠하니 괜찮더라고요. 본인을 권지석이라고 소개한 그 남자는 자리에 앉아 대화를 하다 보니 사람이 적당히 말도 잘하고 재미있어서 합석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또 대화하다가 알게 된 공통점이 있었는데 저희 둘이 고향이 같더라고요. 서연 씨도 전남이에요? 저는 나주가 고향이에요. 정말요? 저는 광주요. 언니 고향 찾아온 포장마차에서 고향 사람 만났네요. 그러게, 진짜 신기하다. 근데 고향 찾아왔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저희 어머니가 고향에서 오래 포장마차를 하셨는데 가끔 그때 생각나면 이렇게 가까운 데 있는 포장마차에라도 와서 향수병을 치유받고 있어요. 술 기운 때문인지 포장마차라는 장소라서 그랬는지 한 번 시작하니까 예전 얘기가 졸졸졸 튀어나오더군요. 아무래도 아주 흥미롭게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더 그랬나 봐요. 그 남자는 제 얘기를 너무 재밌게 들어주더라고요. 거기에 힘입어 저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었네요. 제가 제 얘기를 하는 만큼 그 남자도 지금은 어디 회사에 다니고 부모님은 고향에서 오래 농사를 지으셨다는 등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헤어질 때쯤 일회용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남자가 먼저 연락처를 물어봐서 교환을 했고 저희의 만남은 그때부터 지금 이 사연을 보내는 이때까지 계속됐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제 남편이 됐거든요. 즉흥적인 만남이었는데도 남편과 저는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연애 2년 만에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까지 오고 갔어요. 고향이 같아서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갈 때 하루에 끝났습니다. 점심은 저희 본가에 가서 먹었고 저녁은 남편의 본가에서 먹었습니다. 저희는 서로 조건이든 뭐든 어긋난 것 하나 없이 비슷해서
어머니도 그렇고 시부모님께서도 그렇고 따로 저희 결혼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건 없었어요.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먼저 아버지를 떠나보내신 게 늘 마음에 남아있으셨기에 저희에게 다 필요 없고 그저 건강하게 오래오래 같이 살라고 말을 하셨어요. 시부모님도 제가 인사하러 갔을 때 뭐 잘 살라고 건강이 우선이다 등 비슷한 얘기를 하셨지만 그것보다도 더 강조를 하신 게 있긴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식사하실 때 반주를 좀 걸치시고 본인 과거 얘기를 하시면서 제게 한 가지 당부를 하셨죠. 서연아, 지석이한테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다만 내가 원래 삼형제였다, 삼형제. 내 아래로 동생 둘이 있었는데 둘째는 가족끼리 계곡에 놀러 갔다가 물이 불어서 그대로 떠내려가서 먼저 하늘나라로 갔고 막내는 여기 머리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병원에서 눈도 못 뜨고 그대로 지 둘째 형을 따라갔어. 셋에서 하나가 된 공허감은 어떤 말로도 그 고통을 표현할 수 없을 거다. 북적거리던 가족이 한순간에 조망만해지니까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더 허해하셨지. 내가 그렇게 한순간에 조용해진 집에서 생각한 게 가족은 그저 북적이는 게 최고다 최고. 분명 내 동생들이 다 살아있었으면 그만큼 나에게 더 힘이 됐을 텐데 이제 기댈 형제 하나도 없잖니. 가족이 많을수록 기댈 가지가 더 많은 거야. 나랑 이 사람은 너희한테 많은 거 안 바란다. 그저 애들, 자식들만 되는 대로 잘 낳아서 잘 길러. 그것뿐이야. 아유, 우리 아버지 또 그 소리 하시네. 알겠어요. 저랑 서연이도 그 전에 말해봤는데 2명은 낳을 생각이에요. 생각만 해선 안 되지.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노력을. 그리고 2명이 뭐냐, 2명이. 2명은 그저 최소한이야, 최소한. 나는 우리 서연이가 손주 딱 3명은 낳아줬으면 하는구나. 아버지, 요즘 자식 셋 낳아 키우는 게 쉬워요? 지석이 너, 네 아빠 말 들어. 나는 뭐 쉬워서 너랑 네 형이랑 네 동생까지 낳았겠니? 엄마도 하는데 요즘같이 애 키우기 좋은 시대에 왜 못해? 네 형수 봐라. 이번에 셋째 낳았잖아. 셋째 아들. 형수가 애국하는 거고요. 서연이 몸으로 낳는 건데 서연이 의견이 제일 중요하죠. 왜? 서연이가 애 낳기 싫어하니? 서연아, 너 정말 그런 거야? 네? 아니요. 낳는 게 싫은 게 아니라 2명까지가 저희한테 딱 적당한 것 같아서요. 적당한 걸 어떻게 하니? 낳기 전까지 모르는 거지. 애들 낳으면 다 알아서 잘 자라. 너랑 동갑인 네 형님도 이번에 셋째 낳았다. 걔는 일도 하는 애야. 요새 애 낳고 여자들 일 그만두는 것도 다 옛말이다. 걱정 마라. 낳으면 내가 키워줄 테니까 넌 낳기만 해봐. 그래 서연아, 네 형님은 그 뭐냐 에스테틱? 피부관리실인지 뭔지 아는데 그렇게 일하면서도 아들 셋 낳아서 잘 키우고 있어. 형편에 맞춰서 애 낳는 거 다 변명이지. 변명이야. 시부모님은 시아버지의 과거사 때문인지 가족 구성원을 늘린다는데 굉장한 철학과 목표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때는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동갑이라는 형님 얘기를 하면서 일단 낳으라고 하시는데 마음은 잘 알겠지만 아이를 낳는 건 무턱대고 힘닿는 대로 낳으면 장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부모님은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아들 셋 낳은 형님만 찬양하더군요. 그때 저는 그냥 이게 가족들 분위기인가 보다 했습니다. 뭐 손주들 많이 보고 싶어하는 시부모님이야 이례적인 것도 아니고 많으니까요. 그런데 손주 많이 낳아준 며느리에 대한 자부심은 생각보다 더 심각하더라고요. 상견례 날, 원래 상견례 자리는 양가 어른들, 당사자 둘에 뭐 모인다고 해도 형제들까지 모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쪽은 저랑 어머니 단 둘인데 남편 쪽은 남편과 시부모님 2분, 아주버님과 형님, 그리고 돌도 안 지난 셋째 조카를 포함한 아들 셋까지 다 모두 모였더라고요. 셋째 조카가 울어서 형님은 그 자리에서 기저귀 갈고 첫째 조카가 나온 반찬이 맛이 없다고 다른 거 시켜달라고 떼쓰고 둘째 조카가 밥 안 먹는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물건들을 쓰러뜨려도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내외는 그저 애들 보고 허허 귀엽고 애틋해하기만 하더군요.
솔직히 저와 남편이 주인공이 돼야 하고 저희 둘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오고 가야 하는 상견례 자리에 애들 셋까지 대동해서 데려온 아주버님과 형님이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시부모님까지 나서서 저희 어머니에게 손주들 얘기만 하기 바쁘니까 시댁 사람들에게 이 자리는 그저 애 셋 낳은 형님 자랑하는 자리구나 했습니다. 우리 맏며느리가 타고났는지 아들 셋을 아주 힘 안 들이고 잘 낳았다고 서연이도 형님 본받아서 빨리 소식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1시간 내내 하셨거든요. 아유, 근데 사부인 적적하시겠어요. 딸이랑 둘이 살면 온 가족 다 집에 있어도 그저 썰렁하고 우리야 애들 오면 시끌벅적해서 집에 보일러 안 틀어도 뜨뜻하다니까요. 우리 서연이가 힘내서 엄마한테 손주 많이 안겨드려야겠다. 이제 안 외로우시게. 외로울 게 뭐 있어요. 우리 서연이가 10명 몫은 해내는 애라서 외로움 느낄 새가 없었는데요. 얘가 서울 간 후에야 좀 적적했지. 따로 우리 딸 축내면서까지 많은 가족 원하진 않네요. 사부인도 아시다시피 애 낳는 게 여자 몸에 좀 무리가 가나요? 아무리 그래도 여자라면 자식 많이 낳고 그 틈에서 키우는 재미 느끼면서 살아야죠. 안 그래요, 동서? 동서 어머니께서 괜히 동서 생각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신다. 어머, 마음에 없다니요? 아니다, 서연아. 엄마 생각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나중에는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애 얘기를 꺼내셔서 저희 어머니께서 애 낳는 건 우리 딸 선택이라고 도장 꽝 찍는 얘기를 했는데도 상견례 자리가 끝날 때까지 눈치 없이 계속 애 얘기만 하다가 나왔습니다. 애를 많이 낳은 만큼 권리가 생기는 시댁의 분위기는 결혼 후에도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실체를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명절에 알게 됐습니다. 첫날은 어머니 댁에 가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바로 남편과 시댁에 갔거든요. 먼저 와 있었던 형님은 막내 조카 아는 상태에서 저를 맞이해 주더라고요. 동서 왔어? 아침에 올 줄 알았는데 벌써 점심이야. 빨리 와서 저거 입고 어머니 도와서 음식 좀 해. 동서가 늦는 바람에 어머니 혼자 다 차리게 생겼잖아. 이건 또 무슨 소리죠? 일단 결혼식 후에 처음 만나서 다짜고짜 말을 놓는 것부터 놀랐습니다. 둘 중 하나가 먼저 말 놓으라고 말하기 전까지 형님 동서 간에 동갑일 경우에는 서로 존댓말을 쓰지 않나요? 근데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말을 놓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늦었다고 타박까지 하다니. 저랑 남편은 시부모님께 말씀드린 시간 내에 시댁에 도착했고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혼자 음식 준비를 하시면 형님이나 아주버님이 도우면 되는 거잖아요. 일단 형님에게 등 떠밀려 짐만 놓고 주방으로 갔는데 정말 언제부터 주방에서 일을 하신 건지 얼굴에 기름이 잔뜩 낀 얼굴로 시어머니께서 전을 부치고 계시더라고요. 둘째 왔니? 잘 왔다. 사부인은 안녕하시고. 네, 어머님이랑 아버님께 안부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걸 혼자 다 하셨어요? 형님도 계시는데 같이 하시지. 아유, 이거 뭐가 많다고. 그리고 첫째는 애 봐야지. 애가 셋이다, 셋. 음식이야 너랑 나랑 진석이랑 하면 되고. 진석이는 어디 있니? 저거 옮겨야 하는데. 마치 손주를 셋이나 낳은 형님과 아주버님은 집안일에서 열외였고 아직 애를 낳지 않은 저와 남편은 잡일을 해도 된다는 얘기처럼 들은 제가 이상한 건가요? 아니 형님이야 아직 수유를 하는 갓난쟁이 애가 있고 또 애 낳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까 배려해주는 건 이해를 하는데 아주버니까지 집안일에서 예외라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걸 아주 당연하게 여겼고 또 남편 또한 그런 시어머니 얘기를 담담하게 받아들여 잡일을 도맡아 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남편과 얘기를 해보니 대기업에 다니는 아주버님은 원래 시부모님의 신임을 한 몸에 받았는데 이번에 형님과 결혼하고 애 셋 낳고 나서는 아주 집안에서 왕이 됐다고 하더군요. 남편 본인도 엄연히 차별인 걸 알긴 하지만 본인 부모님이 옛날 사람이라서 그저 손주 많이 낳아주는 자식이 최고인 분들인데 어쩌겠냐고.
힘든 일은 그냥 그런 부모님이 있는 본인이 할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런 시부모님의 행동은 그냥 해탈해서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집안일이야 원래 가족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할 일이 있으면 도와야 하는 거고 대부분 남편이 도맡아 했으니 큰 불만은 없었죠. 그런데 그런 시부모님의 후광을 등에 업고 날이 갈수록 무슨 피노키오 코 마냥 콧대가 높아지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동갑내기 형님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얘기를 들은 후에는 그냥 그러려니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다음날 하루 시댁에서 자고 일어났거든요. 일어나서 세수하고 나와서 화장실 밖에 있는 거울에서 로션을 바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형님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쓱 제 옆에 서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마치 본인 얼굴과 제 얼굴을 맞대서 비교하는 사람처럼요. 그리고 이내 한쪽 입꼬리를 쓱 올리고 입을 여는데 아침부터 제 머리에 피가 확 돌아서 쓰러질 뻔했네요. 근데 동서, 피부 진짜 푸석하다. 딱 봐도 결이 보이는 게 피부에 영 투자를 안 하나 봐. 우둘투둘하고. 아유, 어떤 사람이 나랑 동서가 동갑이라고 보겠어? 심지어 나는 애도 셋이나 낳았는데. 애 낳는 거랑 피부랑 무슨 상관인데요? 나는 애 셋한테 영양소 다 뺏겼는데도 동서보다 피부가 좋잖아. 이거 보여? 나 아직 세수도 안 했는데 깐 달걀 같지? 동서 1살이라도 어릴 때 관리 좀 해. 여자는 자고로 얼굴이랑 몸매, 피부 중 하나라도 좋아야 어디 가서 사람 대접받는데 그중 가장 관리 쉽게 할 수 있는 게 피부야 피부. 조금이라도 돈 들여서 관리해.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저랑 동갑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만큼 몰상식한 말을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하는 겁니다. 저는 얼굴에 로션을 다 바르고 나서 형님을 보고 말했어요. 누가 보면 제 피부에 형님이 지분 있는 줄 알겠네요. 저는 아직 피부 관리샵 하는 형님한테 얼굴 팩 하나 못 받았는데 너무 지적만 하신다. 그리고 매일 본인 샵에서 관리받을 수 있는 형님 피부랑 피부 관리샵 문턱도 안 넘어본 제 피부랑 비교하면 안 되죠. 내가 일하면서 내 피부 챙길 시간이 있는 줄 알아? 피부는 다 타고나는 거야. 그럼 형님 피부 관리샵 다니는 고객들도 거기 다닐 이유가 없겠네요. 어차피 타고나는 건데. 아, 그리고 형님 피부가 지금 저보다 당연히 좋아 보이겠죠. 저야 어제 하루 종일 주방에서 얼굴에 기름 튀어가면서 일했는데 형님은 어제 몇 시에 잤죠? 9시에 잔다고 들어갔잖아요. 지금 깬 거면 한 9시간 푹 잤겠어요. 깐 달걀인 이유가 있는 거죠. 내가 일하기 싫어서 안 했어? 어머니가 애들만 보라고 주방에 들어오지도 말라고 하시는데 어떡해? 동서도 주방에서 나오고 싶으면 나만큼 애를 낳던가. 내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동서는 신경 꺼. 맞아요. 형님, 저도 내 피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세요. 아니면 아무리 그래도 피부를 지적을 해야 속이 시원하겠다 싶으면 뭐 얼굴에 바를 크림 하나 주고 말하던지요. 뭐 하나 쥐어주라고 하니 입 꾹 다물고 지갈 길 가더라고요. 참나, 뭐 하나 바를 거 줄 마음 하나 없으면서 그저 지적질만 신나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후로 형님이 제게 신경을 끄고 제 신경을 건드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었어요. 남편과 결혼 후 1년 정도 후에 저랑 남편 둘이서 퇴사를 하고 삼겹살집을 차렸거든요. 그때 좋은 기회가 오기도 해서 아이 낳기 전에 해보자 싶어서 큰 결심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밑반찬이나 찌개, 고기 양념 비법을 다 전수해 오셔서 오픈하고 나서 이래저래 입소문이 났고 다행히도 장사가 잘 됐어요. 저랑 남편 둘이 위험을 감수한 걸 보답받은 것 같았죠. 그런데 삼겹살집이 오픈을 하고 한 넉 달 정도 지났을까요? 원래 저녁 시간에는 저랑 남편 둘 다 가게에 있었는데 그날은 남편이 친구 부모님 장례식이 있어서 가게를 비웠습니다. 그런데 8시 정도에 단체 손님이 우르르 들어오더라고요. 6명 정도 되어 보였는데 저는 빈 테이블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갑자기 동서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로 형님이었죠.
그리고 그 단체 손님은 형님이 데려온 형님 피부관리샵 직원들이었어요. 형님, 여긴 갑자기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 동서가게 매출 좀 올려주려고 왔지. 우리 6명인데 앉을 자리 있어? 그래도 동서가 가게 오픈했다고 고기 팔아주려고 왔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자리 안내해주고 서비스도 팍팍 나갔어요. 음료는 다 포스기에 찍지도 않았고요. 계란찜이랑 찌개도 그냥 서비스로 나갔죠. 6명이서 거의 3시간 동안 고기만 15인분은 훌쩍 넘게 먹은 것 같아요. 맛있게 먹어줘서 다행이다 했는데 다 먹고 나갈 때쯤 형님은 이미 만취한 상태였죠. 술을 많이 먹었는지 샵 매니저라는 사람 어깨에 매달려 있는 수준이었어요. 다들 맛있게 드셨어요? 네, 진짜 맛있었어요. 사장님이 회식을 사장님 동서분 식당에서 하자고 해서 왔는데 온 보람이 있는 맛이었어요. 정말 잘 먹었습니다. 직원들이 우르르 나가는데 잠깐 형님도 그냥 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형님을 잡고 말했죠. 형님, 많이 드셨어요? 아유, 술은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요? 대리는 불렀죠? 근데 형님 계산... 아, 동서, 진짜 잘 먹었어. 고기 너무 질 좋고 맛있더라. 나랑 우리 직원들이 공짜로 먹은 만큼 소문 많이 내줄게. 쟤네 고기 사진 찍어서 다 SNS에 올린대. 너무 잘 먹었어, 동서. 이게 뭔가요? 이거 무전 취식 아닌가요? 제가 무슨 소리냐고 형님을 잡으려고 해도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휘적휘적 빠져나가고 뒤에 손님들 계산이 밀려 있어서 끝내 형님이 몰고 온 직원들과 먹은 음식값은 계산도 못했습니다. 그래요. 형님은 처음부터 본인 샵 회식을 저희 가게에서 공짜로 하려고 한 겁니다. 정말 머리 끝까지 화가 나더라고요. 오픈한 지도 얼마 안 되는 식당,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문 열고 최소 1년은 남는 돈이 많지 않다는 거 본인도 본인 가게 갖고 있어서 잘 알 거예요. 그런데 매출 올려준다는 말을 한 사람이 입 싹 씻고 튀다니. 다음날 전화해서 어제 대체 뭐냐고, 정말 계산 안 한 거냐고 따지니까 형님 왈. 아니, 동서랑 서방님이 가게 열었다고 해서 직원들 다 끼고 그 먼 곳까지 회식하러 갔더니 은혜를 모른다고 하네요. 본인도 원래 회식도 안 하고 퇴근하면 바로 애 보러 집에 가는 사람인데 일부러 직원들이 그 가게에서 먹고 홍보 많이 해줄 걸 아니까 데려갔는데 그 뜻을 모르냐고 도리어 제게 화를 내더군요. 참나, 이 사람한테 당장 다 됐고 돈 보내라고 무전취식으로 경찰에 신고한다라고 해도 안 통할 게 뻔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하고 일단 끊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저는 이게 기회다 싶었어요. 형님이 얼마 후 아주버님과 조카들과 가족 여행을 간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 그날을 맞춰서 형님 피부관리숍에 갔죠. 거기 직원들은 모두 회식날 제 얼굴을 봐서 저를 보자마자 반가워하더군요. 그날 잘 먹었다. 사장님 안 계시는데 어떻게 오셨나 해서 저는 가볍게 인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이 저 피부 안 좋다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관리하라고 해서 저희 형님 샵에서 관리하려고 왔어요. 여기서 제일 비싼 코스가 얼마예요? 그걸로 부탁드려요. 아, 계산은 형님, 아니, 여기 사장님 이름으로 달아두시고요. 그날 장장 2시간 반 동안 전신 마사지까지 해서 총 27만 원짜리 피부 관리를 받고 왔습니다. 사장님 지인이라니까 더 잘해주더군요. 솔직히 형님과 직원들이 제 가게에서 공짜로 먹은 음식값보다 적긴 했어도 후련하긴 했어요. 그런데 3일 후에 휴가에서 갔다 와서 확인을 한 건지 아니면 직원에게 전달을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형님이 제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받자마자 동서 미쳤어? 남의 사업장에서 이게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더군요. 저는 어떻게 본인 없는 사이에 감쪽같이 거짓말을 해서 직원들을 속였냐. 이거 강도나 다름없다고 하길래 저는 형님이 제게 했던 말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형님, 저 그날 피부 관리 받고 바로 SNS에 올렸어요. 형님 가게 홍보해 주려고요. 형님이 직원들까지 동원해서 저희 가게 홍보해줘서 저도 그런 건데
정말 괜히 그 먼 곳까지 갔다 싶네요. 좀 섭섭하긴 하지만 형님이 그렇게 아깝고 억울하면 공평하게 그날 고깃값 보내주세요. 저도 그날 관리받은 거 돈 보낼게요. 그런데 그래봤자 아마 형님이 손해일걸요? 형님이랑 그날 직원들이 먹은 게 훨씬 많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 가만히 있다가 아무 대꾸도 없이 전화를 끊더라고요. 진짜 제가 그대로 당하기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솔직히 늘 형님 하는 꼴이 너무 열이 받아서 이거 나도 빨리 임신이라도 해야지 라는 생각을 종종 했었거든요. 늘 시댁에 가면 형님이 손주업은 시부모님 후광에 힘 빌려서 얄미운 짓 하는 것도 너무 짜증났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아무리 해도 이상하게 저희 부부에게 임신 소식은 한감무소식이었어요. 아니 너무 늦었습니다. 저랑 남편은 가게를 열고 안정기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임신을 준비했었거든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줄은 언제나 한 줄이었죠. 기다리는 날이 길어질수록 시부모님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졌고요. 너희 가게 차린다고 임신 미룬다고 했을 때 기다려줬지 않냐.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재촉을 하셔서 저는 정말 조바심 내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저와 남편 둘 다 검사를 해봤어요. 제발 별다른 문제가 없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소식이 들리지 않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남편과 저 둘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단순히 운동량 문제라서 호르몬 치료만 받으면 되는 일이었고 저는 자궁이 원체 약하고 난자 등급도 좋지 못하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처음 검사 결과를 받고 애써 담담한 척 했지만 끝내 집에서 둘이 손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솔직히 그냥 치료와 노력이 더 필요한 일인데 괜히 서럽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둘 다 필요한 치료를 받고 도움도 받고 천천히 임신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저희가 검사를 받고 당연히 시부모님은 그 결과를 궁금해하셨죠. 남편은 그냥 남편 본인 문제만 있다고 하자라고 말했지만 아무리 시부모님 성향이 있다고 해도 제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고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평소에 시부모님하고 전화나 문자를 잘 했는데 시부모님은 검사 결과를 안 이후로 제 전화도 문자도 답장을 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애써 바쁘신가? 농사하는 분들이니 바쁘시겠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거다. 이렇게 저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 생신으로 시댁에 내려간 날 그저 제가 예민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시어머님께 드릴 선물이랑 용돈까지 준비를 해서 갔는데 처음 시댁 현관을 들어섰을 때부터 느꼈네요. 아, 나는 여기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구나 하고요. 불청객이 된 건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댁 식구들 중 아무도 저랑 남편에게 말을 안 시켰거든요. 말을 시켜서 단답식으로 대답하고 남편은 간간히 아주버님하고만 말을 했고 저는 그나마 조카들이 말을 걸어서 겨우 입을 뗄 수 있었네요. 근데 차라리 그렇게 암묵적인 따돌림으로 끝났으면 좋았는데 식사 자리에서 술이 들어가자 시댁 식구들은 저와 남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님은 제게 받고도 계속 열지 않던 생신 선물을 그제야 열어보더니 이런 소리를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 이번에 신상으로 나온 등산 점퍼랑 신발이에요. 어머님 요새 주말마다 친구분들이랑 등산 다닌다고 하셨잖아요. 아유, 내가 이런 걸 사달라고 하든? 난 이런 선물 필요 없고 그냥 너 애 들어선 초음파 사진 한 장 그거 하나면 이런 선물이랑 잔치상 다 물릴 거다. 엄마, 말씀드렸잖아요. 저랑 이 사람이랑 클리닉 다니면서 준비할 거라고. 나랑 네 엄마는 이해가 안 간다. 네 형이 대기업 다니면서 네 형수랑 애 셋 잘만 낳을 때 넌 뭐 돼지고기 판다고 일 그만두고 민기적거리다가 이제야 임신 어렵다는 결과나 받아오냐? 너 애 못 낳으면 나중에 식당 잘못됐을 때 어쩌려고 그래? 어?
그 식당으로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할 거며 노후 준비 안 됐을 때 자식마저 없으면 어쩌려고. 아버지, 왜 벌써 그런 걱정하세요? 저랑 이 사람이랑 아예 불임도 아니고 치료받으면 되는 건데 왜 벌써 저희 인생이 다 망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서방님, 근데 요새 치료받아도 끝까지 임신 못하는 부부 많아요. 아니, 너무 치료에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나는 동서가 지금까지 사람이 왜 그렇게 예민하고 공격적인가 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네. 동서 원래 자기 몸 상태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뭐라고요? 아니, 이미 본인 몸 상태 알고 있어서 사람이 무슨 말만 해도 떽떽거리면서 예민했던 거 아니냐고. 사람이 심적인 여유가 있어야 밖으로 그게 나오는 법이잖아. 동서는 늘 여유가 없어 보이고 조급해 보였는데 그게 동서 난임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동서 예쁜 애기 갖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마음 곱게 쓰고 말도 예쁘게 해. 지금 말 다 했어요? 사람이 마음 곱게 쓰고 말 예쁘게 해서 임신이 잘 됐으면 저랑 남편은 조카들 얼굴도 못 봤어요. 형님은 정말 할 말 못할 말 구분을 못하네요. 아이 3명 나오면서 개념도 3번이나 몸에서 같이 밀어낸 거 아니세요? 뭐라고? 저것 봐, 말하는 꼬라지가. 아버님, 동서 말하는 것 좀 봐요. 야, 서연아, 넌 아무리 형님이 하는 말이 잔소리처럼 들려도 그렇지. 어떻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 아무 문제 없이 얘 셋 잘만 낳은 형님 말을 들어야 너한테도 좋은 거야. 아버님, 저게 잔소리로 들리세요? 사람 아픈 거 빙긋빙긋 웃으면서 후벼 파는 거지. 됐어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고? 지금 제일 마음고생하고 불안한 사람은 저인데 도리어 절 죄인 취급하는 곳은 제가 오지 말아야죠. 그리고 저는 가방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다시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날 따로 시댁에 연락도 안 했고요. 남편과 저는 서로 그날 있던 일을 말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일주일 뒤에 예상도 못한 연락을 받았네요.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제 검사 결과를 알고 전화도 안 받던 분이 대체 왜 하는 생각에 그냥 받았어요. 제가 여보세요 하고 시어머니 목소리를 들어도 딱히 아무 말 하지 않자 시어머니는 깊게 숨을 푹 쉬고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서연아, 그날 마음 많이 상했지? 내가 미안하다. 나도 조급해서 그랬어. 네 말대로 제일 불안했을 사람은 넌데 나도 네 시아버지도 괜히 마음이 뒤숭숭해서 너한테 화풀이 했다. 미안하다. 어? 어머님, 제 임신 문제 왜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불안해하시고 저한테 화풀이를 하시는 건데요? 그래, 네 말이 맞아. 우리가 하도 옛날 사람이라 그래. 오래된 머리라서 미처 너한테 큰 실수를 한다는 걸 몰랐어. 그날 너 그렇게 나가고 지석이한테 연락 왔었다. 우리랑 연 끊을 각오로 말하는데 너한테 사과하고 앞으로 임신이나 아이 문제로 스트레스 절대 주지 말라고. 여기서 더 스트레스 받으면 아예 저한테서 손주 못 볼 각오하라고 하는데 내가 가슴이 철렁하더라. 서연아, 네 시애비도 그렇고 나도 이렇게 사과할 테니까 마음 풀어라. 어? 앞으로 손주를 못 볼 수 있다는 두려움 하나로 며느리한테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를 하시다니. 정말 얼마나 손주를 많이 보시는 게 소원이길래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놀랍긴 했지만 정말 진심을 담은 사과에 마음이 녹아서 알겠다고 했네요. 남편에게도 시어머니께 사과받았다고 부모님이랑 연 끊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과 연을 끊지 않게 됐지만 이후 다른 사람과는 연을 끊게 되는 상황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그 후로 시부모님하고는 간간히 연락을 했어요.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 종종 조심히 병원은 잘 다니고 있냐고 물으셨고 저도 그냥 말하고 싶은 한에서 알려드렸어요. 그렇게 예전 일은 가슴에 묻고 안부만 주고받다가 다시 명절이 와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어머니 일정 때문에 명절 마지막 날 친정에 갈 계획이라서 첫날부터 바로 시댁으로 갔었거든요. 남편이 아예 시아버지와 장까지 보고 온다고 해서 일찍 갔는데
아주버님네는 아직 시댁에 도착을 안 했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시아버지가 장 보러 간 동안 시어머니와 있는 재료 손질하고 전 부치고 음식할 준비를 했어요. 점심때가 지났을 즈음 아주버님네가 도착했어요. 그때 한창 음식하면서 바쁠 때라서 온 건 못 봤는데 제가 주방 바닥에 앉아서 전 부치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손이 쑥 나오더니 동태전 하나를 집어가는 형님을 봤네요. 형님은 저나 시어머니께 인사하지 않고 동태전을 입에 쏙 넣더니 어머 짜다. 동서 몸 관리할 거면 삼삼하게 먹어야지. 이거 계란물 좀 더 풀어. 이러더군요. 오자마자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거는 저렇게 해라. 말이 많았습니다. 형님이 계속 주방에 왔다 갔다 하길래 뭐 좀 도우려나 했는데 그냥 다 된 음식 좀 집어 먹으려고 오는 거였고 개벌은 남 못 준다고 가족들 다 제 역할 하고 있는데 혼자 참 뻔뻔하게 잘 놀았습니다. 제가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마주칠 때마다 누구랑 깔깔거리면서 통화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거실에서 TV 보고 있고 또 어느 순간 주방 식탁 의자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족들 중 누구도 그런 형님에게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커다란 냄비에 잡채하시면서 옆에서 뿅뿅거리면서 게임하는 형님을 가만히 두셨고요. 저는 쉬지도 못하고 음식을 하고 담으면서 그냥 이런 집이다, 애 많이 낳은 게 상전이다 하고 속을 삭혔네요. 그런데 손가락으로 음식을 계속 먹기만 하는 게 너무 꼴보기 싫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훈수까지 두는데 와, 그럼 네가 하든가 이 말이 턱 밑까지 차올랐어요. 그걸 꿋꿋하게 삼키고 한 손에는 산적, 한 손엔 휴대폰 들고 있는 형님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입에 안 맞으면 아예 형님 입으로 들어갈 건 직접 만들던가요. 가족들 다 앞에서 분주하게 일하는 걸 눈앞에서 빤히 보고도 계속 그렇게 앉아서 음식만 먹고 싶어요? 참나, 내가 말했지 어머님이 나한테 아, 애 보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조카들 보고 있어요? 그나마 예전에는 갓난쟁이가 있어서 이해라도 했지. 지금 막내 거실에서 얌전히 TV 보고 있어요. 지금 형님이 보고 있는 건 휴대폰 뿐이잖아요. 차라리 밖에 있던가요. 이래라 저래라 해서 사람 방해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고 다시 제 할 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안 봐도 제 뒤통수가 뜨거운 게 분해서 제 뒷모습만 무섭게 흘겨보고 있었겠죠. 너는 계속 그렇게 눈이나 흘겨라. 나는 음식이나 담으련다 했는데 갑자기 제 어깨를 툭툭 두들기더니 제게 야, 너 이리 와봐 하고 앞장서 가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학교 양아치가 부르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 하나 싶어서 따라갔더니 시댁의 현관 바로 옆에 창고로 쓰는 작은 방이 있었거든요. 거기로 들어가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팔짱을 딱 끼고 무시무시한 얼굴로 제 얼굴을 노려보더니 이러는 겁니다. 야, 너 왜 이렇게 주제 모르고 선을 넘어? 너랑 내 위치를 아직도 모르겠어? 내가 하늘이면 넌 지하 땅 끝이야. 왜? 너는 애 셋 낳았고 나는 못 낳아서? 이게 이제 말도 까? 그래, 잘 안 해. 너는 애도 못 만드는 불량품이니까 감히 나한테 훈계할 위치가 아니라고. 지금이 조선시대니? 애 많이 낳았다고 사람 위치가 달라지는 게 왜 혼자 시대를 역행해서 살아? 얼마나 인생에 얻은 게 없으면 애 많이 낳았다는 자부심 하나로 사는데. 야, 너 말하는 꼬라지 보아하니까 병원에 아무리 돈 쏟아 부어봤자 애 못 낳겠다. 너같이 주제도 모르는 건 그냥 평생 애 낳지도 말아야지. 자식 인생 망칠 일 있냐? 너 내가 물 떠다 놓고 빌 거야. 평생 그 뱃속에 애 들어서지 말라고. 가짜는 저주를 퍼부은 형님은 본인 말만 끝내고 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 제 남편이 무섭게 굳은 얼굴로 서 있더라고요. 한껏 당당하던 형님이 남편 얼굴을 보고 놀라서 굳어 있는데 남편은 그런 형님 빤히 보다가 이내 성큼성큼 걸어 거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놀란 아주버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야, 너 뭐 하는 거야? 이거 안 나? 너야말로 네 와이프 입단속도 안 시키고 뭐 하는 거야? 남편이 무시무시한 얼굴로 거실로 간 건 아주버님의 멱살을 잡기 위해서였어요. 베란다 쪽에서 병풍을 내어오던 아주버님은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남편에게 멱살을 잡힌 거죠. 남편은 뭐 하는 짓이냐고 하는 아주버님과 시부모님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네 와이프란 인간이 내 와이프한테 평생 애 임신 못하게 물 떠놓고 저주하겠다고 하더라. 대체 어디서 저딴 인간을 가족이라고 들여온 거야? 애만 잘 낳으면 다야? 사람이 인성이 먼저지.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혜연아. 너 진짜 서연이한테 그랬어? 그게 다 무슨 소리야? 물 떠놓고 무슨 저주를 해? 아니, 아버님, 전 그게 아니라, 한쪽에서는 임신 준비하는 가족한테 저주나 하고, 한쪽은 지가 다단계 빠진 줄 모르고 가족 돈이나 까먹고 잘하는 짓이다. 어떻게 부부가 쌍으로 이러냐? 어? 남편의 말은 또 무슨 소리냐고요? 아, 저도 이걸 나중에 알았는데요. 알고 보니 이 일이 있기 몇 달 전에 남편과 아주버님 사이에 일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확실한 정보가 있다면서 돈을 투자하라고 했다고 하네요. 남편은 대기업 다니는 형이 투자 정보가 있다고 하니까 의심하지 않고 적금 만기된 게 있어서 3천만 원 정도 투자했다고 해요. 분명 남편이 무턱대고 투자한 거긴 하지만 아주버님은 신상도 확실하고 심지어 가족이니 일말의 의심이나 주저함 없이 한 거죠. 근데 그게 투자가 아니라 그냥 불법 다단계 투자 사기였던 거예요. 아주버님도 돈을 까먹긴 했지만 그걸 믿고 같이 한 남편은 한순간에 목돈을 다 잃어버린 거죠. 남편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확실하다고 하지 않았냐고 아주버님에게 따졌지만 그때 아주버님 왈, 야, 내가 네 머리에 총 겨누고 투자하라고 했어? 나보고 어쩌라고. 나도 잃었어, 나도. 너만 잃었냐? 이 정도 위험 감수도 각오 안 했으면 애초에 투자를 하면 안 됐지. 괜히 나한테 책임 전가하지 마라. 남편은 그때 큰 상처를 입었고 동시에 분노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이걸 설명하면서 부들부들 떨더군요. 이제 진짜 형 취급도 안 한다고 어떻게 사람이 이러냐고 했죠. 근데 그렇게 틀어진 상황에서 형님이 제게 저주를 퍼붓는 것까지 봤으니 남편이 아예 이성을 잃은 거죠. 남편은 잡은 아주버님의 멱살을 탈탈 털면서 말했습니다. 너 같은 건 이제 내 형도 가족도 아니야. 그렇게 불쌍하게 평생 네 와이프랑 답 없이 살아라. 그 대신 두 번 다시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 눈에 띄지도 말고. 알아들었어? 그리고 마치 더러운 거 떨치듯 아주버님의 멱살을 탁 놓았어요. 아주버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고 남편은 아주버님을 가리키면서 시어머니에게 저 인간이랑 같은 공간에 못 있겠다라고 하고는 저와 함께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나중에 시부모님께서 먼저 연락하셔서 남편이 자초지종을 말했어요. 투자 사기 문제와 형님이 어떤 폭언을 제게 했는지, 그래서 앞으로 그 인간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고 아예 연을 끊겠다라고 말이죠. 시어머니께서는 차분히 들으시다가 남편의 말을 존중해 주셨지만 시아버지께서는 그래도 형인데 다시 생각해 보라는 말을 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고 만약 시아버지께서 받아들이지 못하신다면 앞으로 시댁에도 가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끝내 시아버지께서는 마치 해탈하신 것처럼 알아서들 하라고 하셨죠. 아마 비극으로 형제를 잃은 시아버지께서는 멀쩡히 살아있는 남편과 아주버님이 큰 갈등으로 얼굴을 안 보고 산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으셨겠죠. 그 후로 3년 동안 아주버님네와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고 마주치지도 않고 있어요.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냥 서로 피해가면서 시댁에 가고 있고 그저 간간히 시어머니를 통해서 어떻게 살고 있냐 듣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게 뭔지 아시나요?
아주버님은 그 후로도 투자를 못 놨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그 사건 이후 거의 1년이 지나고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 얼굴이 너무 어둡고 요새 약을 먹고 있다고 하셔서 물어보니까 아주버님이 글쎄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회사에서도 남편에게 흘렸던 투자 정보를 남발하고 다녀서 문제가 생겼고 그동안 모아놨던 돈도 까먹은 돈 만회한다고 계속 투자해서 다 날렸다고요. 그 후에 형님이 번 돈으로만 생활했는데 요새 이혼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애가 셋인데 어떻게 내가 번 돈으로만 사냐고 이렇게 못 산다고 하면서 이혼하면 애 한 명만 데려가서 살겠다고 해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고 해요. 참 여러모로 말 많고 탈 많은 사람들이죠. 돈 없다고 애 짐짝 취급이나 할 거면 이전에 애 많이 낳았다고 유난 떨지나 말던지. 근데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저를 괴롭게 한 인간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몇 년을 고생한 제가 드디어 임신을 했기 때문이죠. 남편과 시험관을 했는데 힘든 과정 끝에 이뤄낸 결실이었어요. 저번에 검사를 하고 왔는데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시부모님에게 인정을 받거나 다시 환영받기 위해 한 임신이 아니었지만 제 임신 소식을 듣고 당장 날아갈 것처럼 기뻐하시는 시부모님을 보고 나니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싶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제 임신 소식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 낳고 남편이 투자 사기로 날린 돈 메꾸는데 보태라고 2천만 원을 보내주셨다고요. 그동안 힘들었을 텐데 더 마음고생하게 만들어서 미안했다는 말도 덧붙이셨어요. 돈 때문만이 아니라 그냥 그 사과만으로 지금까지 했던 마음고생을 아주 조금은 위로받은 기분이었어요. 이 사건으로 앞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하는 잘못된 선례를 보고 교훈을 얻은 기분이랍니다. 절대로 아이를 내세워서 자만해서는 안 된다고요. 아이는 제가 인생의 일부분을 바쳐서 온전한 인간으로 키워내는 거지. 아이를 이용해서 어떤 지위나 감투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태어날 저희 아이와 또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위해 아이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